이번 시간에는 아동복지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란 이름으로 존재하다가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제론에 관련된 영역이면서 그냥 거기에다가 아동복지 서비스로 카두신의 분류와 쭈커만의 분류를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카두신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지적 서비스와 그리고 보조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이렇게 나눴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지적 서비스나 보조적 서비스는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 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중에 지지적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서비스 제공 기간이 가정 내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또는 사회 통념상 아동복지로서의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아동복지로서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어주는, 그래서 지원, 강화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 내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지만은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해 주는 서비스 제공을 지지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보조적 또는 보충적 서비스라고 것은 아동이 가정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되 서비스 제공 기간은 가정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 들어와서 서비스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소득 보조나 또는 보육에 관한 타가보호 서비스와 같은 이런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또 프로텍티브 서비스 또는 가정조성 서비스라고 하는 홈메이커 서비스 또는 가정봉사원 파견 이런 등등을 보조적, 보충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리적 서비스라는 것은 아동이 완전히 자신의 가정을 떠나는 그 입장인데 한동안 떠나는 걸로서는 우리가 가정유탁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단절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입양 또는 시설보호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런 카두신의 분류를 쭈커만은 어떻게 방어선이란 이름으로 지적 서비스나 보조적 서비스처럼 아동이 가정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1차적 방어선이라고 했고 가정 내 서비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리적 서비스에 있는 가정유탁이나 입양과 같은 자신의 가정은 아니지만은 유사가정 또는 대리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유사가정 서비스, 대리가정 서비스에서 2차적 방어선이라고 하고 완전히 가정에서 분리되는 시설보호 서비스는 3차적 방어선이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한 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동복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동복지라고 한다면 UN 아동권리협약 1989년에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함으로써 정식 가입국이 된, 북한도 역시 정식 가입국입니다. 이렇게 정식 가입국이 된 것이 UN 아동권리협약이 있는데 거기에 3대 원칙, 그러면 3P라고 해서 하는데 프로비전, 프로텍션, 파티시페이션 해서 제공, 보호, 그리고 참여 이렇게 쓰기도 하고 4대 원리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무차별 평등의 원칙, 생존보호 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 이렇게 또 4대 원칙으로 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동이익 최우선이나 또 그러면 생존이나 보호나 발달이나 참여나 또 평등이나 이런 단어들은 아동복지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아동권리협약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이념, 아동은 자신의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등등에 의해서 둘째 줄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된다. 자, 이것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무차별 평등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니은번에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된다. 디귿번에 보면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아동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UN 아동 권리협약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호 문장이 똑같지 않겠지만 바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처럼 UN 아동 권리협약에서도 보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특히 기업권과 디귿변은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의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의 범위는 아동복지법이 기본이 되겠는데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보시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보호 대상 아동이 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 그러면 보호 대상은 가장 가슴 아픈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아동이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번에 아동학대 나와 있지요.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학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애인 복지를 할 적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동학대의 범위는 있기만 합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방임, 이렇게 6가지를 아동학대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범위 기억해 놓으셨다가 노인학대에서 쓸 것이고 장애인학대에서 쓸 것이고 다 쓸 거거든요. 자, 그렇게 개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어린이날이 5월 5일 다 아시죠? 5월달은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 이런 5월이 먼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동정책, 보통 우리가 기본교육이라고 할 때는 보통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태조사 그러면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여기도 당연히 아동정책 기본계획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공통점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여기에 보면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설치해서 둘째 줄 끝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2번에 보시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을 하되 위원장은 사회보장위원회처럼 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처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이 신설된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중요 표시하시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에 인쇄가 잘못됐군요. 아동복지 관련 사업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이 신설된 것이 아동정책에 관한 종합적 수행, 또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 이런 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신설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5항에 보시면 아동권리보장원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집 그러면 오직 이런 단어까지 넣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도 역시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도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습니다. 거기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교육은 5년, 실태조사는 3년을 일반적 원칙으로 하는데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이라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종합실태조사 5년. 그래서 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조선시대도 3년, 현대사회도 3년이, 사유조사는 3년입니다. 그런데 드물게 5년짜리가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아동종합실태조사, 또 정신건강실태조사, 또는 자살자 실태조사 이런 등 아주 드물게 5년짜리가 있는데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동정책 영향평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게 아동정책 영향평가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역시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12조에 보시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률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시도지사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속, 시도나 시군구 소속으로 각각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똑같이 거기에 사망 함정이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거기도 함정. 언뜻 보면은 시장군수청장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두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매년 1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함정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이 있고 아동위원 나와 있습니다.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은 공무원이지요. 그래서 시도나 시군구에 각각 둘 수 있습니다. 시도나 시군구에 각각 둘 수 있는데, 아동위원은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은 시군구에 두는 명예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사항의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동보호 서비스 여러 가지가 보호조치도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아동보호 서비스도 거기 보면 보호조치, 후견인 선임 등에 또는 아동학대 예방 등에 쭉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크할 것은 거기 오른쪽 페이지 2번에 보호조치 중에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18세가 되면 아동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보호시설에는 퇴소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는 실질적 법치를 적용해서 2번에 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해당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면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법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이하의 학교, 이하기 때문에 대학까지는 인정합니다. 대학을 다니는 아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학을 다니는 아동은 18살짜리 넘었는데 대학을 다니는데 나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는 아동 양육시설이나 근로자 직업훈련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또는 계속해서 보호,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연히 퇴소 조치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별표할 것은 18조입니다. 친권상실 선고입니다. 도저히 친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자의 많은 가슴 아픈, 그야말로 생부, 생모에 의해서 자기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몰랐다라고 잠시 방심했다라고 하지만 애들은 죽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친권을 제한해 주도록 가족에 관한 것은 전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되는데,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친권 제한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에게만, 그것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만이 친권상실이나 친권제한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항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셋째 줄 끝에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또는 검사에게 친권상실이나 친권제한 선고를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특히 1항 첫째 줄과 셋째 줄, 넷째 줄 줄쳐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의날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날은 119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29조의 2로 같이 법조문을 넣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확정된 날로부터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도 제공, 와서 잡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10년이란 단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특히 거기 아동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동 안전교육,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2번에 아동 안전교육, 아동복지시설의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자, 그 내용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 실종, 유교의 예방 및 방지, 또 그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안전, 교통안전 등등이 쭉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번호가 지금 잘못 밝혀졌군요. 첫 번째 1번에 그 아래는 기역문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으로 이렇게 5가지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6번을 2번으로 하면, 자, 중요한 것은 6번을 2번, 7번을 3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의장, 어린이집 원장은 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냐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유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의회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든 어린이집의 원장이든 간에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애들은 이런 안전에 대한,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과 그 실시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치원 원장, 학교장은 그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해? 거기 보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교육을 시키냐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행정 절차로서 2번, 3번 시설의장과 아동복지시설의장과 어린이집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리고 유치원 원장과 학교장은, 초중고 학교장은 그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매년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합니다. 바로 거기 아동안전교육의 2번, 3번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아동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은 어디에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은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요즘 민원들이 막 지정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건 재량행위지만, 그러나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아동보호구역에는 반드시 영상정보 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른쪽 상단부 보시면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속행위로 구성하고 있고,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왼쪽 페이지에 거기 차례대로 안 했지만 도시공원 주변, 어린이집 주변, 유치원 주변, 초등학교 주변, 특수학교 주변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5번에 보시면 아동 긴급보호소가 있습니다. 아동 긴급보호소는 누가 지정을 하냐면 경찰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유교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긴급보호소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아동 긴급보호소 지정 운영의 주체는 경찰청장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이 나와 있고 또 자립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0에서 12세의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를, 그 사업을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범위는 0에서 12세입니다. 0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 가정의 임산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12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닌다면 거꾸로 12살이 넘어서도 지원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을 바로 여기 나오는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우리는 사업 이름을 드림 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번에 1번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그 옆에다가 드림 스타트 사업 적어주시고 2007년부터 그리고 기회 평등 구현, 기회 평등 구현입니다. 기회 평등과 결과의 평등일 때 기회 평등 구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3번에 자립지원교육의 수립이 있지요. 거기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유탁지원센터의장 및 아동복지시설의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지원교육을 수립하고 그 교육을 수립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때 이 가정유탁지원센터의장이나 아동복지시설의장은 보호하고 있는 몇 살 이상의 아동?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교육을 수립하고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상이라는데 액센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서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하면, 얼마를 적립하는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상한선 4만 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펀드로 같은 금액을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18세가 넘어서 독립할 때 창업자금이나 교육비나 또는 주택구입비나 등의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하게 된 아동발달 지원계좌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자산형성 지원 사업 42조 그 옆에다가 디딤 씨앗 통장,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발달 지원계좌 2007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과 똑같이 2007년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자, 거기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체크해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후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운영하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항에 보면 다 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 운영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정도 봐주시고 새로이 신설된 조항이라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동복지 전담기관이 나와 있는데 아동복지 전담기관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는데 중앙에는 없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가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1항 삭제라고 이 조항까지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또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보호 치료에 관한 신속처리,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도, 시군구에 한 곳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바로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항에 나와 있죠.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거기 밑에 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거기 삭제해 버리시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정 거기도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 정도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역시 중앙 관련 없고 그냥 1번 설치만 보시면 됩니다. 설치만 보시되 역시 누가 가정위탁지원센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두어야 한다는 것처럼 여기도 둔다. 기속행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시도지사는 조례로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서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실질적인 거죠. 요즘에 보면은 농산 어촌에 출산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걸로다 보니까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좀 우리가 이렇게 2개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서 하나의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가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11개가 있지요. 동네에는 11개 있다가 8개로 줄었다가 다시 10개가 됐다가 11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가정위탁 지원센터도 아동복지시설로 포함이 됐고 최근에 신설된 아동권리보장원도 아동복지시설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뭐는 아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면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있으나 아동 단기보호시설 또 그러면 아동 자립시설은 있지만 아동 직업훈련시설 또 그런가 하면 아동복지관은 이건 모두 삭제된 겁니다. 종래는 있었으나 없는 겁니다.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있지만 단기보호시설은 없다. 아동 자립지원시설은 있지만 아동 자립지원시설은 있지만 아동 직업훈련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 상담소는 있으나 아동복지관은 없습니다. 종래는 아니었다가 아동복지시설로 포함된 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 지원센터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로이 신설된 아동권리보장원도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제53조의 4번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정이 나와 있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시장 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중에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서 무조건 학대 피해 아동 전용 쉼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공동생활가정 중에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봐주시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동학대. 자, 여기는 법조문으로 해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범죄는 우리가 볼 적에 거기 보시면 10조 오른쪽 페이지. 누구나 아동학대 범죄가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되는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이렇게 보시면 신고 의무 첫 번째 교육 관련 종사자 교육 관련 시설 종사자가 종사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고등국민학교, 특수학교, 학원, 교습소 등의 원장이나 그 종사자들은 어느 누구나 법적으로 신고 의무자입니다. 다음에 의료 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라고 하는 CT 촬영이나 MRI 촬영 또는 119 구급대 종사원 이런 등 구급대원 이런 등은 의료 관련 종사자, 법적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관련 종사자들은 당연히 법적 신고 의무자입니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 법적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 외에도 뭐 아이 돌보미, 또 그런가 하면은 드림 스타트 사업, 통합 취약계층 통합 지원 업무 드림 스타트 사업 종사자, 취약계층 통합 지원 사무 지원 사업 종사자. 또 그러면 입양기관 종사자. 이들은 반드시 범죄 신고 의무자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미신고를 했다면 미신고 시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습니다. 과태료. 이들이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형량의 2분의 1 가중 이런 처벌 등이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오른쪽에 제10조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화 절차에서 많은 25번까지 주겠습니다만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교육 관련 시설 종사자, 의료 관련 시설 종사자, 또 시설 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 또 아이돌 보미, 또 입양기관 종사자, 또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 드림 스타트 사업의 종사자, 전부 법적 신고 의무자입니다. 이런 이들이 왼쪽 페이지 제7조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제7조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정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면 과태료 나와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번의 위에서 6째 줄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노인복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노인복지. 자, 노인복지에는 우리가 법제론적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노인 이론에 대해서 한 문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정책론적 입장도 되겠지만 노인 이론에는 분리 이론도 있고 활동 이론도 있고 교환 이론, 현대화 이론, 또 그러면 분리 이론과 활동 이론의 중간 이론은 성공적 노화 이론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론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하시되, 자, 노인복지법의 내용을 보세요. 노인복지법은 부양의무자 조항이 우리가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부양의무자 조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 그러면은 부양할 의무가 있는 일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법을 보시면 부양의무자 뭐예요?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배우자. 그리고 일촌이 아니라 직계 비속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법상 부양의무자는 그 노인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쭉 법률적 용어나 의학적 용어 나와 있지만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자꾸 유전의 개념으로 보는 그게 아니고 후천적인, 거기다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노인학대, 이번에도 판선하지 않습니다만 장애인학대도 볼 겁니다.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의 범주에 2개가 더 들어갑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그랬는데 여기에 정서적 폭력이 가미가 됩니다. 그리고 가혹행위, 근데 여기에 경제적 착취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학대에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그리고 유기방임,
이게 8개의 범위를 노인학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그 때문에 거기에 보면 노인학대 중에 정서적 그리고 경제적 착취가 가미가 되어서 아동학대에 가미가 되어서 노인학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체크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장애인 학대일 때 여러분들이 한번 나란히 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노인 실태조사 나와 있지요. 노인 실태조사 역시 3년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다음에 노인의 날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한다 보십니다. 다음에 3번에 노인복지상담은 노인의 날에서 10월 2일이 있고 5월 8일은 어버이날 알고 있지요. 그리고 노인학대 아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19였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은 6월 15일. 다음에 노인복지상담원이 나와 있네요. 노인복지상담원은 거기 보시면 노인복지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노인복지상담원을 한다. 노인복지상담원은 거기 보시면 이제는 상급 빼버리고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상급 이제 없어졌으니까 개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상담원은 본래부터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8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임기는 3년 연임 가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조치 중에 2번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간. 여러분 알다시피 노인의 고통, 부채의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볼 적에 부채의 깨달음으로써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바로 빈고, 병고, 무이고, 고독고. 우리나라의 빈고에 대한 노인소득보장 정책으로서는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고 병고에 같은 것은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치매관리법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노인정책편을 보면은 이제는 무이고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다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두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취업 알선기관 이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7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거기 보면은 오른쪽까지 7개 박스에 놨지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본래 종래부터 있던 5가지에다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중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2개를 같이 점가해서 크게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는 7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종류를 한꺼번에 통론으로 전부 집어넣습니다만 그거 꼭 여러분들 시험 전에는 숙지를 하셔서 그 내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교실과 노인복지관이 있다. 이런 등등 그 소위 세부 내용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기마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7개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거기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를 보시면 약간 차례를 바꾸게 되면 거기 보면 3번에 피성년 후견인, 4번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 그런가 하면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그런가 하면 1번에 정신질환자, 또 그러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만 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도 같이 포함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 6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1년 체크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역시 요양보호사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나 이런 쪽 쭉 정리를 같이 해놨습니다만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도 마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게 되듯이 여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면 7번에 3번 거기 오면 7번에 3번에 과태료 61조에 2 나와 있지요.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노인복지법을 마감 진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